안녕하세요. 오늘 체계로에서 아침을 모스크바의 신사를 읽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모스크바의 신사인데요. 미국 소설이에요. 미국인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40대 후반부터 처음에 작가의 길을 가게 돼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작가입니다. 에이모 토울스라는 분이 쓰신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부터 거의 뉴욕타임즈에서 59주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에서 흥행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권위에 의존하긴 싫지만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또 너무나 강력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작품은 배경이 좀 특이하죠.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소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1922년 6월 21일부터 1954년 6월 21일까지 약 32년간의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여기서 주된 장소는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모스크바에 실제로 있는 호텔이고요. 거기 실제로도 워낙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는 호텔인데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32년 동안 일어난 일을 그렸는데도 좀 답답하거나 지루하다는 느낌 없이 되게 좀 경쾌하게 에피소드 위주로 좀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원래는 금융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일대와 스탠퍼드를 나와가지고 금융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종사를 하다가 주말마다 틈틈이 글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처음으로 우아한 연인이라는 이 책을 발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나오자마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전업작가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업작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소설이고요. 모스크바의 신사. 그리고 세 번째 소설 지금 현재 집필 중인 거는 또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제가 어디를 어떻게 짚어야 될지 조금 난감을 했는데, 그래도 제 기준으로 일단 앞에 한 30분 정도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 인물들 위주로 같이 좀 짚어보고, 또 저는 이 책이 되게 줄긋고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았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 같이 몇 개 공유를 해보고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책을 한번 펼쳐보실게요. 이 책은 여기 주인공은 로스토프 백작이고요. 러시아의 가장 극혁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1900년대 초반,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직후, 그때는 당연히 이 공산당 세대다 보니 평등이 최고의 가치인데, 여기서는 백작은 신사, 즉 귀족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이제 종신연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지내고 있던 메트로폴 호텔에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고, 나오면은 형사를 당한다는 그런 설정으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스위트룸에 묵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허름한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한 14페이지 정도부터 보시면은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스위트룸이고 했고, 직업이 있냐고 그랬더니 직업을 갖는 것은 신사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식사와 토론, 독서와 사색 같은 일상적이고 잡다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여기 식당에서 웨이터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고 했고, 예전에 썼던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가 일견 약간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것 때문에 송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종신연금으로 그렇게 호텔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1922년 6월 21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제목이 모스크바의 신사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다운 모습, 그런 로스토프의 어떤 품위,
태도 이런 그런 매력을 좀 부각하면서 좀 글을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게 격변기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이야기에 잘 스며들어서 이때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좀 잘 이해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먼저 중요한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금에 처해져서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게 있고, 그러면서 스위트룸에서 본인이 원래 쓰던 소지품들을 이제 짐을 싸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좁은 방으로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할 것인가 부터 시작이 됩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백작은 실은 근데 부모님을 어렸을 때 그 콜레라로 두 분을 다 잃고 그 후견인 대부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받은 영향이 좀 큰데 가지고 있던 그 책상도 대부한테 물려받은 거고요. 그분이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 호텔에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4페이지, 55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다락방에 혼자 이제 생각에 잠기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되는데 이 책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 몽테뉴의 수상록을 처음으로 펼치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읽으려고 시도를 했으나 늘 실패를 했던 책인데 드디어 이제 이 책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수상록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55페이지에 책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그 책은 마음에 겨울밤이 스며들었을 때 쓰인 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할 엄두가 나지 않고 친구들도 고생스럽게 자기를 찾아올 생각이 없는 그런 시간을 위한 책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작의 처지에서 딱 읽기 좋은 책인 거죠. 이 탁월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겨울밤이 스며들었을 때 혼자 있고 외롭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스산한 느낌에서 읽으면 좋을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좀 위안을 얻는 모습이 또 좀 나오고요. 90페이지, 91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일은 너무 없고 할 일 없이 때우기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권태감이 찾아오는데 여기는 진짜 책에 재밌는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길을 잃었으나 거기 있는 사람에게는 종종 운명의 길잡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9살짜리 여자아이 니나 쿨리코바입니다. 니나가 좀 앞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나는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관리의 딸이고요. 식당에서 우연히 그 로스토프 백작과 만나요. 근데 이 니나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진지한 면도 있고 모험심도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일화로 나오는 게 갈릴레이와 뉴턴의 법칙을 배웠지만 이건 나는 직접 실험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중요하게도 막 호텔의 지하실이든 어디든 백작이 그동안 지내면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막 곳곳을 탐험을 하고 호텔 마스터키를 마지막에 백작에게 선물을 해주고 가자. 그래서 그 마스터키가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나의 발언 중에 좀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152쪽, 151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니나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누구나 이 나이 때는 그렇듯이. 그러니까 막 백작은 학교를 가면은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평을 넓힐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5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니나가 아주 걸작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지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평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 앉아있는 것보다 실제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딱 반문을 하죠. 그래서 백작이 한방 먹죠. 그리고 이 문장은 나중에 또 중요하게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작과 니나의
만남이 나오고요. 그러고 이제 호텔에 연금이 되고 나서 1년이 딱 지나요. 1923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1년이 지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을 문장으로 표현한 게 176페이지? 77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176페이지 아래쪽에 주의력은 분 단위로 측정해야 하고 절제력은 시간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굴의 정신은 연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연금이 된 지 1년 되고 나서 자신의 불굴의 정신, 이제 인내심의 자꾸 한계를 느끼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 못들어진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째 되는 날에 또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바로 안나 우르바노바라는 영화배우입니다. 호텔에 이제 들어왔다가 근데 혹시 저희 지지난주에 체오프를 같이 읽으신 분은 아마 좀 익숙한 장면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텔 로비에 들어오는 그 20대 중반의 그 몸매도 오리오리한 여성이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와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죠. 되게 그 개를 통제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고 또 백작이 또 그 개를 매개로 이제 대화를 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체오프를 정말 좋아했나 보다 해서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안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오마주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안나라는 그 영화 배우를 만나게 되고 후회까지 계속 좀 로맨스를 펼치는 그런 이게 이 소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고 잔잔한 에피소드 위주다 보니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조금 주의가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재밌었던 부분 위주로 같이 가볼게요. 252페이지, 2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그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러시아로 여행을 온 영국인과 독일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일인은 우리가 아는 그 독일인의 전형적인 이미지 잡기에 뭔가 뚱한 표정으로 이 여행이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면서 러시아인이 서구에 기여한 유일한 것은 보드카의 발명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쾌활한 성격의 영국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독일인은 얘기를 하죠. 누구라도 러시아가 서구에 기여한 것을 3개 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드카를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를 들은 백작이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매력, 러시아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254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도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체호프와 톨스토이예요. 체호프의 단편 소설 봤냐,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 봤냐, 막 이러면서 이런 문학 그 거장들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가 비니요 이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캐비어 요리를 말하면서 독일인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러시아의 그런 좀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작가도 굉장히 좀 존경을 많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러시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근데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어서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인물, 저는 사실상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한 368페이지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미나가 어느덧 커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진지하고 학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주 세제에 헌신하는 그런 아주 행동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남편이 교정 노동형 판결을 받아서 그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딸이 문제인 거예요. 한 5살인가 6살 정도로 되는 소피아라는 딸이 있는데 이 남편을 따라가기에는 이 딸이 문제가 돼서 부탁할 사람이 백작밖에 없다 하면서 메트로폴 호텔에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소피아와 백작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백작도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막
섞은 모습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나와요. 그런 옷도 안 갈아입히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섞은 장면들이 나와서 약간 재미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가 소피아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꽤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는 소피아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이 소피아라는 아이는 굉장히 착실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피아노의 재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주회에 가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564, 565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어느 대회에 나가가지고 소피아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565페이지 첫 위쪽에 보시면 백작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를 껴안고 난리가 나요. 거의 이제 이쯤 되면은 거의 아빠와 딸의 관계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567페이지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너무 대단하다고 축하를 하고 하니까 소피아는 이건 그냥 교내 경연일 뿐이에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 백작은 그냥 교내 경연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좀 저는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위대한 모험이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다는 것의 본질적 한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면서 마치 그 어른이 이 아이한테 뭔가 저의 짧은 시야? 이런 거를 좀 얘기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뭔가 정말로 뭐가 막 시작될 때는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점점 이 소피아의 재능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당국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었고 파리로 나중에는 연주 투어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경사가 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서도 제일 끝 엔딩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연주자로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소피아는 또 갑자기 안 가려고 해요. 왜 주저를 하나 했더니 한 608페이지 쪽으로 확 넘어갈게요. 저는 아빠랑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백작은 사람이 자신의 지평을 넓히려면 그 지평 너머를 탐험을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너네 엄마도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이 호텔이라는 병 내부로 한정된 삶으로 너를 끌어들인 것 같다 하면서 가라. 그리고 너의 그런 가능성을 실현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파리 연주회에 가도록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6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박수 갈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환호를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이란다 하면서 소피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소피아의 파리행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게 소피아는 이 연주 투어를 계기로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그 발판이 되고요. 백작도 예순이 넘어서 갑자기 어떤 모험심이 생겼는지 이 호텔을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지만 위험하고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끝까지 다 못 읽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나 제가 스포가 될까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줄거리랑 간략한 요약을 하면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오늘은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몇 개 찍기는 했지만 그런 중요한 문장들, 인용된 문장들 이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저의 이 책을 읽은 감상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이 그냥 이야기보다는 문장이 더 좋았던 책? 그렇게 저는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흡입력 있게 막 돌아가는 그런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런 즐겁고 싶고 필사하고 싶은 문장들이 정말 많았던 책으로 기억에 남고 제가 잘 몰랐던 그 1900년대 그 초반 러시아의 배경에 대해서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곳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사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품이 있고 매너도 있고 뭐 외국어도 잘하고 뭐 와인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는 신사의 모습을 잘 드러내줬어요. 저는 그동안은 신사라고 하면 주로 영국 소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위대한 유산, 뭐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든지 뭐 오만과 편견에 나온 다시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아 신사란 저런 이미지구나라고 이제 느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배경으로 한 신사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로스토프 백작의 가장 큰 신사다운 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은 좀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인나와의 관계 그리고 소피아와의 관계에서 되게 어른으로서 해주는 그런 조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그게 무슨 아이한테 젊은이한테 그리고 후세대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조언이 좀 따뜻하고 진짜 어른이 해주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 신사의 뭐 품격과 뭐 품위와 요소 중에 어떤 뭐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신사로서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뒀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